대선이 오늘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터져나오는 각종 의혹 속에 각 당에선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현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네. 일단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희가 최근 이런 그 움직임들을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영상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난 차라리 책 읽고 예. 차라리 이렇게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요. 선거에는 원래 다양한 분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님이라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시어머니 그런 결정을 또는 그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터 해서 수요 집회가 1인 시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오늘도 바깥에 지금 영하 10도 정도? 네, 오늘 다룰 내용들을 맛보기로 예고편으로 좀 보여드렸고 지금 오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부터 살펴보고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준비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그래픽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이재명 후보는 36%, 윤석열 후보는 43.4%, 심상정 후보 1.8%, 안철수 후보가 11.7%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좀 빠졌고 윤석열 후보는 반대로 좀 올라간 모습, 그리고 안철수 후보 역시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떻게 분석해야 되겠습니까, 의원님? 일단은 여러 여론조사가 네. 지금 일주일로 단위로 하자면은 아마 한 100개가 넘는 여론조사가 아마 발표가 되고 네. 있을 겁니다.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이기는 것도 있고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것도 있는데 어떤 여론조사이든 간에 이재명 후보든 윤석열 후보든 어떤 경향성을 띤 추세적 흐름으로서 이게 압도하고 있는 여론조사는 없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제 설 명절 전에 형성되는 여론 이것이 아마 선거 캠페인 중반까지 그 연결될 가능성이 많고 결국은 선거 결과에 큰 이제 획을 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설 명절을 전후한 여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선거의 키워드가 경제와 민생입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불확실성의 시대 또 대전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와 민생에 관련된 정책 행보 이것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40%를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 좀 들어보면 여론조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정 여론조사의 결과를 놓고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추세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또 여론조사 분석 전문가들의 저도 쭉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일반적인 경향성은 그 이재명 후보가 마의 40% 벽에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듯한 경향성이 하나가 있고 또 윤석열 후보가
하락세를 좀 멈추고 그 반등하는 모습, 반등하는 경향성은 좀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분석을 내놓으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스권 관련해서 한 말씀만 네. 더 드리면 예를 들면은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게 되면 D-50일 정도까지는 40%를 넘어서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냥 삐쭉삐쭉 한두 건 뭐 있을지는 몰라도 경향성을 띈 추세적 흐름으로서 40% 이상을 한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문재인 후보가 40%를 돌파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돌파하는 것은 D-27일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갇힌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가 비점이라고 그러죠. 비점. 네. 비등점을 향해서 끌고 있다. 그런데 이 끓는 것이 이 말하자면 조금 더 끓으면 이제 비점을 향해서 나아가겠죠.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 한 20일 정도 더 남았고 D-한 27일 정도 되려면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좀 시간이 지나면 이 비등점을 향해서 완전히 이제 질적으로 틀린 그런 여론조사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님이 석 의원님 발언기를 중간에 가로채셨기 때문에 좀 더 오래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국민들께서 주시는 이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네. 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부터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 보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약 44%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네. 또 이재명 지사 같은 후보 같은 경우는 36%대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세선 전체로 보면은 윤석열 후보의 상승 추세가 이렇게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한 4% 앞서는 거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오차 범위를 좀 벗어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40% 벽을 못 뚫을까? 37, 8%에 늘상 그 아래 언더에 갇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또 우리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지지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세 개의 교집합 부분이 대개 한 37, 8% 정도 보입니다. 이 부분은 못 벗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는 이재명 후보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장동에 대한 여러 가지 공적 힘을 가지고 사적 그 이익을 추구하도록 7명한테 준 거라든지 또 지금 그 변호사 대납에 의한 여러 가지 의혹 문제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본인이 돌파를 못하고 있고 또 이것들은 후보의 몫으로 당연히 해야 합니다. 이 의혹 해소를. 이거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저는 그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좋은 기회세요. 야당의 내분을 통해서 지리멸렬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었는데 이런 좋은 기회가 와도 40%를 뚫지 못한 이 천장을 뚫지 못하는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몫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가 요즘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럼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이게 특정 종목에 있어서 전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전 고점을 돌파하는 경우. 근데 전 고점을 대개의 경우에 그냥 막 이게 매수세가 붙어가지고 한 번에 전 고점을 돌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 고점 가까이 갔다가 돌파 실패하고 또 가까이 갔다가 실패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전 고점을 돌파하고 새로운 그 종목의 새로운 주가의 역사를 쓰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을 계속 치고 있는 겁니다. 치다가 이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그동안 축적해왔던 에너지가 이제 폭발을 하게 되면 전고점을 뚫고서 새로운 말하자면 종목 시세를 쓰듯이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뭐 지적해 주신 그 조언은 저희들이 잘 받아서 또 보완할 게 있으면 잘 보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론조사 결과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테니까 제가 관련된 그래픽을 쭉 한번 보고 성 의원님께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대통령 선거 프레임과 관련된 질문도 있었습니다. 먼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59.6%,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 34.8%를 기록했습니다.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은 거 어떻게 보면 야권 후보에게도 유리한 선거 그 프레임, 선거 구도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일 것 같고요. 다음 그래픽 한번 또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와 관련해서도 질문을 던졌는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49%, 반대한다는 의견이 41.9%를 기록했습니다. 또 다음 그래픽도 좀 보여주시죠.
가상 대결을 해봤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됐을 경우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이렇게 여론조사를 봤더니 이재명 후보가 35.6%, 윤석열 후보 48.3%를 기록했고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를 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가 30.1%, 안철수 후보가 42.7%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로 또 단일화를 하든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를 하든 일단 이재명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성 의원님, 이게 결국 그 대통령 선거 프레임, 앞서 보여드렸던 대통령 선거 프레임에서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은 것과 다 연관돼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권 교체를 이번 선거의 네. 키워드는 제가 보니까 정권 교체예요. 네. 그래서 이 지수가 한 50%에서 60% 사이가 늘 유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의 키워드는 정권 교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그러면 왜 정권 교체가 이렇게 높을까? 저는 이 정권의 실패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전 의원님은 동의 안 하시겠지만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경우 다 실패를 했고 원전 같은 경우 세계적인 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먹거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 같은 경우가 사장되다시피 했고 또 코로나19 같은 경우 굉장히 잘한 정책이라고 이렇게 했지만 결론적으로 실패를 좀 많이 한 케이스가 있고 특히 남북 관계에서 이제 평화에 대한 그 이슈를 가지고 선점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죠. 마하 5가 쐈다고 그러는데 우리 국방부에서 그걸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이 10을 쏴버렸습니다. 이러한 안보에 대한 무능, 평화에 대한 이 환상과 착각 이런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 비율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지수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차별화 전략을 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께 반성과 사과와 용서를 구하면서 그리고 그 반성과 사과와 용서 그 지점에서 말하자면 부동산 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고 고치고 이렇게 해서 국민들께 발표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양도소득세 완화의 문제라든지 재산세 종부세의 문제라든지 또 용적률을 완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좀 완화하는 여러 가지 이제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보완책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게 되면은 새로운 대통령은 2022년도 올해 5월 10일 날 새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십니다. 네. 그러면은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임기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되든 윤석열 후보가 되든 인물은 바뀌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던 정권 교체 말씀을 하시는데 정권이야 뭐 수시로 교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향하고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 단순한 인물의 교체,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께서 세상이 참 변하지 않는다. 정치가 정말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탄하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세상 교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물의 교체,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이 강고한 기득권 질서에 말하자면 염증을 느끼고 있고 불만을 느끼고 있고 이것에 대한 강고한 기득권 질서에 대한 어떤 변화 이것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열망을 담아서 저희들은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세상 교체를 하겠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한 정책들을 국민들께 내보이고 있는 그런 정책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후보의 신뢰도가 정권 교체 지수를 낮출 수 있느냐 높일 수 있느냐야 그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보는데 네. 여당에서 후보가 나왔었을 때 정말 믿을 수 있는 후보, 국민의 삶을 정말로 두텁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정권 교체 지수가 좀 낮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신뢰감의 상실, 지금 말의 가벼움이나 여러 가지 바꾸고 있잖아요. 계속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뢰 상실로부터 올 때에 정권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후보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양도세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는 불로소득을 다 환수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 세제 같은 경우도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급하니까 바꾸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걸 유연성으로 자꾸 포장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여러 말에 그 신뢰도적인 측면에서는 과연 정권의 연장을 후보를 통해서 국민 믿음을 줄 수 있을까? 저는 이 신뢰 상실이 굉장히 문제가 이 있다고 말씀 생각합니다. 꼭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우리 성일정 짧게 의원님 좀 논리대로 제가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후보 신뢰도가 없으니까 정권교체 여론이 60% 가까이 되는데 40% 언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네. 겁니다. 윤석열 후보의 후보 신뢰도가 없으니까 정권교체 여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비호감도가 높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선거는 일할 사람을 뽑는 겁니다. 일할 사람을 뽑으려면 일 잘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일 잘할 사람이 누구냐 이 국면으로 넘어가면은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앞서 나갈 수 있다. 이런 알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직한 후보래요. 정직한 후보. 다른 그래서 주제가 많아가지고 이 후보를 뽑는데 이 후보에 대한 신뢰도는 결론적으로 정직성이거든요. 그런데 이 후보께서 예를 들면 김문기 대장동 같은 경우에 세상을 떴을 때 모른다 그랬는데 사진 내놓으니까 인지를 못했다 그랬거든요. 비호감도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더 아니 높습니다. 비호감도로 얘기할 네. 게 아니고요. 또 예를 든다고 한다면 조카의 그 여러 가지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네.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으로 네, 심신 짧게 미약이라고 얘기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정권 교체를 정권 교체 비율이 낮을 텐데 여당의 후보가 주는 신뢰도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윤석열 후보의 신뢰도가 알겠습니다. 워낙 낮기 때문에 네, 정권 교체 죄송합니다. 여론을 다 받아 네.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일단 것이죠. 저희가 좀 주제가 많아서 다음 주제로 빨리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이 얘기만 간략하게 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좀 나눌 텐데 앞선 그 야권 단일화 관련된 그래픽을 좀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윤석열 후보든 안철수 후보든 단일화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금 질문을 던졌고 답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야권 단일화의 파급력을 여권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제 대세가 메타버스라 그러는데 네. 사실은 저도 가상 대결이잖아요. 네. 가상이죠. 그러니까 현실화됐을 때 하고는 똑같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번 주부터 지난 주까지 지지율이 좀 폭등하는 양상이었는데 네. 이번 주부터는 좀 이제 좀 점진적으로 좀 하향하는 것도 나오고 조금 더 오르는 것도 나오는데 이제 지지율 정체 단계에서 좀 빠지는 단계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 자리 숫자로 뭐 어제는 이제 한 자리 숫자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던데 안철수 후보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지게 되면 사실상 이제 단일화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 볼 때 이 뭐 단일화 이것은 크게 이제 앞으로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대등하게 좀 올라와줘야 단일화 됐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속적으로 좀 빠지는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단일화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네, 의원님도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비율이 높잖아요. 네. 안철수 지지율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대략 그 정도 나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망이 이 단일화 쪽으로 정권 교체, 단일화 이렇게 하니까 아마 지금 언론에서 많이 다루는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의 상승 추세는 지난주부터 정체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와서 조금 내려가는 것 같고요. 그런 그 성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정치라고 하는 게 어떤 경우에서도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단일화 얘기 꺼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건 사실인데 옛날에 보면 정몽준 노무현 대통령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3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단일화를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고 얼마 전에 서울시장 할 때도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단일화에 그 이벤트를 거치면서 비교적 선거가 쉽게 결판이 나는 그런 거를 봤는데 저는 어떤 경우의 수도 다 상정해 놓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앞으로 상상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국민의 여망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일단 뭐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그 양 거대 정당의 후보보다 상대적으로 호감도가 높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뭐 정책권 경쟁을 펼치면 지지율도 반등을 꾀할 수 있다 이렇게 그 판단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지금 최근 MBC가 보도한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녹취 파일과 관련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된 녹취를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직업이 기자입니다. 역사책 쓰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 나온 팩트가 우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 혁수욕설을 같이 쓰라고 하면 네. 그럼 뭐 조선시대에 뭐 문제됐던 것까지 다 쓰란 얘기입니까? 기자잖아요, 제 직업이. 새로 나온 소식과 이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를 왜 같이 보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새로 나온 소식이 먼저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는 거 어떻게 그 사람은 그렇게 단정해서 얘기를 하나요? 뭐 알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아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새로 나온 사실이 아니면 그러면 검증을 안 하나요? 이분이 대통령 후보는 처음 나오셨잖아요. 이재명 후보가요. 예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관련된 녹취를 들었는데 의원님, 그 MBC 보도가 나간 이후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팬클럽 가입자도 늘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던데 방송 보시고 나서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일단은 MBC가 방송하기 전에도 네. 그리고 방송을 하고 난 뒤에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습니다. 네.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요, 방침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 대통령 선거의 핵심 키워드는 경제와 민생입니다. 경제와 민생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좀 자제하겠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었고, 민주당의 뭐 개별 의원들이 이제 입장을 내고 있는데 그것은 개별 의원들의 입장이고 민주당 선대위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이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MBC에 막 몰려가가지고 그전에는 YTN에 몰려와가지고 또 항의했죠. 또 MBC에 몰려가가지고 항의하고 그전에는 또 CBS에 몰려가가지고 막 항의를 하고 막 이 난리를 쳐놓으니까 국민들이 이게 뭐 대단한 게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방송이 되니까 워낙 난리를 쳐놓고 난 뒤에 이 방송이 되니까 기대치가 높았는데 그 내용은 이제 기대치를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치와 비교해서는 그런 평가가 있을지는 몰라도 저 발언 하나하나를 뜯어보게 되면 굉장히 심각하죠. 그리고 그릇된 인식, 왜곡된 사고에 근거한 그릇된 인식이 또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폭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은은한 이런 이제 문제점들은 상당히 많은 그런 발언들을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급 영부인 후보의 등장이다. 저는 경제와 민생을 가지고서 후보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역대급 영부인 이 후보의 등장으로 인해 가지고 대선이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것을 또 정치 공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한 것이 아니죠. 언론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도사 이야기도 나오고 법사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은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하는 것이 아니죠.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 일관된 이제 행보를 해나가겠다. 그런 선거 캠페인을 해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대급 영부인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다 민주당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안 만들었다고 그러시죠? 아니, MBC에서 보도를 한 거잖아요. 본방사수를 누가 외쳤어요? 아니, 민주당 MBC가 의원들이 보도를 한 거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외쳤어요. 그런데 지금 뭐 기자도 그 얘기를 하는데 기자는 새로운 뉴스를 추구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40여 개 이르는 그 욕설의 형수 욕설에 대한 것들은 새로운 게 아닙니까? 그리고 해경공 홍 씨에 대한 녹음 파일 3개가 돌아가신 고 이병철 씨한테서 나왔다. 그런 건 새로운 게 아닌가요? 지금 그러면 줄리 의혹은 어제서 나왔던 겁니까? 한참 전부터 나왔던 겁니다. 무슨 해명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쓰고 있는 공기인 공영방송이 균형을 맞춰서 똑같이 해야지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인격살인을 했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지켜줘야 되고 또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인간의 존엄성을 그렇게 다 파괴시켜 놓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들고 일어나서 들어보고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지금 심판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팬카페로 많은 수가 또 몰려가서 지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정치의 부작용인데 이런 것들을 방송국에서 한다고 하면 저는 집권 여당이면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균형성이 안 맞을 때 오히려 성명으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는 지켜야 된다. 그리고 사람의 인격체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오히려 민주당의 공당의 대변인들이 이런 논평을 냈으면 우리 정치가 더 멋있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은 전 의원님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인품이 좋으시니까. 다른 분들 다 박수를 치면서 뭘 터지기를 기대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나쁜 행태입니다. 그리고 네. 어떤 경우에도 이 인간의 존엄성은 저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잠시만요. 일단 그 좀 총론적인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좀 세부적으로 좀 논의를 좀 이어가기 위해서 좀 질문을 그 전 의원님께 이렇게 좀 드릴게요. 특히 이 발언 가운데 민주당 쪽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게 이른바 미투 관련된 발언, 그리고 그 기자에게 1억 관련된 발언, 그리고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다, 이런 발언 정도를 좀 크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역대급 영부인 후보의 등장과 또 이 역대급 영부인 후보가 하신 말씀, 뭐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거침없고 아주 그냥 뭐 압도적이고 말하자면 아주 활발하게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밝히시더라고요. 12월 3일 날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정치하면은 질색을 한다. 정치하면 질색을 한다. 그냥 정치하려면은 당신 나하고 저 법원에 가가지고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정치해라. 정치하면 질색을 한다. 그리고 12월 29일 날 김건희 씨가 이 허위 이력, 허위 경력, 허위 수상실적 부풀리기, 경력 이력 부풀리기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보였던 자세와 태도, 눈빛, 말투, 이것과 공개된 통화 녹음 완전히 틀리잖아요. 완전히 거짓말을 한 거죠. 정치 질색할 정도가 아니고 정치 평론가 수준 이상의 어떤 이 테크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저희들이 확인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윤석열 후보가 부인에 대한 평가를 거짓말을 또 하고 있고 해명도 상당히 이제 거짓말로 들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미투 그릇된 인식이죠. 권력형 성범죄죠. 그런데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이거 오늘 외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아주 우스운 나라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역대급 영부인 후보께서. 그 다음에 1억 공직선거법 97조 위반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기자들에게 금품 향응 또는 어떤 이익을 줄 의향만 표시를 해도 이거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5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 다음에 특강을 모셔가지고 105만 원 돈을 줍니다. 직접. 네. 이 선거법 위반이죠. 그 다음에 이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김건희 씨 개인의 정치적 견해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단 뭐 이렇게 좀,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치밀하게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접근된 사건이지요. 네. 6개월 동안에 52번이거든요. 1년이 52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매주마다 통화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일주일에 2번씩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마음의 무장해제를 도와주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했는데, 이게 서울의 소리, 열린공감TV, MBC 3개가 연합이 돼 있잖아요. 심지어 열린공감TV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 물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질문서까지 만들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저하고 전 의원님하고 통화할 때 비교적 참 둘이는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워낙 훌륭한 분이니까 제가 속에 있는 이야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의도하게 의도를 가지고 일주일에 한 2번씩 전화하면서 녹음해가지고 이것을 갖고 가가지고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다고 한다면 용서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수준을 봐도 너무 우습게 보고 있다. 이런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걸 또 거기에서 일정한 부분,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임금님 없을 때 욕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이번에 냉혹하게 평가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성일종 의원님하고 저하고 통화하고 사적인 이야기하는 거는 그 공개할 수도 없고 공개해봐야 별 공익성이 없습니다. 의원님하고 저는 개인적 관계고, 김건희 씨는 대선 후보의 부인이고 이 이명수 기자는 기자입니다. 기자와 대선 후보의 관계를 의원님하고 저하고 개인적 관계하고 똑같은 게 아니죠.
의원님하고 저 사이에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이 MBC의 이 통화녹음 보도를 명확하게 판결을 했습니다. 우리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방송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다. 녹음 파일을 취득하는 과정에도 위법이 없었다. 김건희 씨는 공적 신분이고 네. 그리고 방송을 하는 것은 공익성에 부합한다. 그렇기 때문에 극히 사적인 발언을 제외하고서는 방송을 해라라고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견이 있어서 법원에 방송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면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야죠.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이것이 사악한 음모에 의해 가지고 정치 공작이다. 또 김기현 의원의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다, 악마적 정치 공작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는 법원의 결정을 그거는 훼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공작의 냄새는 이미 뭐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해가지고 질문서까지 써주면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전 의원님이 그 말씀 주시니까 그러면 저희가 다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형수 욕설이나 여러 가지 새로 나온 파일들에 대해서 공공방송에서 똑같이 하십시오. 그거 해주면 그 방송국이 오해를 안 받고 또 국민들한테 공적 측면에서 알 권리에 대해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안 하면서 지금 현재 한쪽만 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형평성이나 균형이 안 맞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김관치 녹취 관련된 이야기까지 해봤는데 또 저희가 또 그 여야 공이 또 공정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대장동 관련된 이슈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어제 첫 증인신문도 열렸습니다. 지금 법정 진술에서 좀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관련된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좀 띄워주시고요. 송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관련된 재판 내용 기사 보셨죠? 네, 봤습니다. 사실 대장동은 뭐 국민들께서 여론조사하면 70~80%가 의혹이 있고 이거 부정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설계도 본인이 했고 결재했고 감독권자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늘 주장을 했잖아요. 단군 일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상 받을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소름 돋는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 재판 과정에서도 또 지금 새로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하루바삐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것은 2013년도 일이고요. 그것은 2015년도에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방침이 확정되기 전 2년 전에 1년 6개월도 훨씬 더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설계를 했죠. 설계를 했는데 공익 환수를 할 수 있는 설계를 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곽상도 의원 아들한테 50억 주려고 설계한 게 아닙니다. 원유철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월급 주려고 설계한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 조훈현 전 의원에게 월급 주려고 설계한 게 아닙니다. 돈 받은 사람, 금전적 이득을 보고 경제적 이득을 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의힘 소속이거나 아니면 그 관계자들인 겁니다. 어떻게 이재명 후보가 이 사람들한테 돈 주고 경제적 이득을 주려고 그렇게 설계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제와 가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있잖아요. 돈 받은 사람 개다 추적하면 되는 겁니다. 화천대유 관계자가 윤석열 후보 부친의 주택, 부동산을 매입을 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범죄 피의자들이 시드머니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때 윤석열 주임검사가 수사를 하고서도 기소도 안 합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 범죄 피의자들이 시드머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수사를 해야 되죠. 왜 돈 받은 사람, 금전적 이득을 본 사람들이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자, 그 이야기를 하시면 전 의원님 이렇게 우리가 물을게요. 이재명 시장이 당시 시장이 설계하고 결재하고 감독했잖아요. 설계할 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에서부터 모든 게 들어가잖아요. 본인이 결재했잖아요. 그러면 곽상도 의원이 됐든 원희철 의원이 됐든 국민의힘의 게이트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이 시장한테 가가지고 노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사익 추구하게 해달라고. 그럼 그런 걸 이 시장이 밝히세요. 못 밝히고 있잖아요. 아니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왜 돈을 줬는지 수사하면 나오겠지만 설계에서부터 결제하고 감독할 때 본인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와가지고 무슨 로비를 했으며 뭘 부탁했는지를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부탁을 안 했는데 이 사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사업 시작해서 그 사업이 종료가 됐는데 그 모든 책임은 시장한테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의힘 게이트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시장한테 로비를 했으면 밝히면 될 일입니다. 그건 못 밝히면서 지금 뭐 50억 이런 얘기 하는데 다 조사하십시오.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저희가 그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네, 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만 제가 사실관계를 좀 정리를 좀 하고 좀 마무리를 할게요. 일단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지금 그 수사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성 의원님께서 방점을 찍고 계시는 부분은 일단 그 개발 과정에서 민간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어지게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입혔대. 이른바 배임과 관련된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비판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고, 지금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50억 클럽이라고 하죠.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로비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로비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또 방점을 찍고 계시는 거고, 또 이것과 그 덧붙여서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사퇴를 했는데 이 사퇴 압박과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제가 팩트 정리 잘했죠? 네. 잘하셨습니다.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도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네. 이제 듣다 보니까 짧게만 말씀드리면 한 말씀을 더 진짜 짧게 드리면 해주셔야 됩니다. 네. 공익 환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네. 했는데 5,500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 환수를 더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저 부동산 환경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제약 속에서 5,500억 네. 이상의 공익 환수를 더 못한 부분은 이재명 후보의 책임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도의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을 이제 느끼고 또 국민들께 용서도 구했고 사과의 말씀도 드렸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 네.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처음엔 있었잖아요. 네. 갑자기 들어왔다고 재판에서 증언을 했잖아요. 빼라고. 그래서 7시간 만에 뺐습니다. 그럼 이게 빠진 상태로 설계를 한 거 아니에요. 원래 있었는 설계를 뺀 거 아니에요. 네. 이 결제를 누가 했어요?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 알겠습니다. 초과이익 진짜, 환수 네. 조항이 들어가면 초과 손실 알겠습니다. 보전 조항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개발 이익을 사전에 확정하는 그런 개발 네. 방식에 있어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원천적으로 알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일단 정말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첫 양자 TV 토론회가 오는 27일 열립니다. 이번 양자 토론은 지상파 방송 3사 주관으로 밤 10시부터 120분 동안 열리고 양측은 룰 미팅을 통해 토론 방식과 주제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물꼬를 터준 대가로 거액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전 의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해 화천대유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 불안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확진 학생에게 정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이 있는 청소년은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해도 의료비를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초저금리 대출 공급에 나섭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희망대출 플러스 8조 6천억 원을 1에서 1.5% 초저금리로 1천만 원까지 대출합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을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공모 절차를 거쳐 시군구 6곳에서 오는 7월부터 1년 동안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수사기관이 통신자료를 조회할 때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법무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통신자료 조회가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다며 입법을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00명대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213명 늘어난 4,072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978명, 2주일 전보다는 1,050명 증가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며 확진 규모가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신규 확진 가운데 국내 발생은 3,763명, 해외 유입은 30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주한미군기지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경기 지역에서 환자 1,470명이 새로 나와 전체 국내 발생의 39.1%를 차지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36명 줄어든 543명을 기록하며 이틀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사망자는 45명이 늘어 누적 6,378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병상 확충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한때 90%에 근접했던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20%대 후반까지 떨어지며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4.9%포인트 낮아진 28.7%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28%로 전날보다 4.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정부가 방역 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질병관리청이 전문가들과 함께 방역 패스의 예외 사유를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번 주 안에 결정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정되는 방역 패스 예외 사유는 PCR 음성 확인자와 18세 이하,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 의학적 사유 등 모두 4가지 경우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길랑발의 증후군과 뇌정맥동 혈전증 등 의학적 사유에 따른 예외 인정을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심리 불안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학생들의 심리와 정서 회복 지원을 강화합니다. 교육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학생 10만 명당 자살자는 지난 2019년 2.5명에서 2020년 2.7명, 지난해는 잠정치가 3.6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백신 접종 이후 중대한 이상 반응을 보이는 청소년에 대한 병원비도 지원합니다. 백신 이상 반응 청소년은 우선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제도에 따라 보상을 받지만 인과성이 부족해서 여기서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개인별로 최대 500만 원까지는 의료비를 실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중고신용자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중은행을 통해 초저금리 대출을 공급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중신용 이상 소기업,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희망대출 플러스 8조 6천억 원을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대출 플러스는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도에 따라 1에서 1.5% 초저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하는 정책 자금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각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한국을 비롯해 태국, 필리핀, 베트남, 우크라이나, 뉴질랜드 등 6개 국가에서 약 4,000명의 국산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지원자를 모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오늘 TF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에 모집된 4,000명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임상 3상 참여자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해 8월 30일 총 3,990명 규모를 목표로 첫 투여를 개시한 이후 5개월 만에 참여자 약 4,000명을 모집했습니다. 복지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신속한 검체 분석과 데이터 확보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에 백신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30만 원 미만의 백신 피해 보상금은 시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게 돼 지급 절차가 빨라집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예방접종 피해 보상 결정 지급 권한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30만 원 미만 보상금 결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는 경기장 입장권이 판매되지 않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일반인에게는 표를 팔지 않고 방역 정책을 엄격히 준수할 특정 그룹의 관객들만 초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함에 따라 방역 비상조치가 수도 도쿄 등 10여 개 광역지자체에 추가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는 코로나19와 독감을 모두 예방하는 백신을 이르면 내년 가을까지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도와 아이치현 등 수도권 3개의 현지사는 어제 저녁 화상회의를 열고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정부의 만연 방지 등 중점 조치의 적용을 공동으로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조치는 긴급사태 선언에 버금가는 방역 비상 조치로 음식점 영업시간 제한 등 유동인구 억제를 골자로 합니다. 현재 오키나와현과 야마구치현, 히로시마현에 중점 조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선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만 식당, 카페와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 CEO가 코로나19와 독감을 함께 예방하는 백신을 이르면 내년 가을까지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eople don't want to get 2 to 3 shots a winter, but they get one dose where we get, a booster for corona and a booster for flu. So a best case scenario will be the fall of 23. As a best case scenario. 방쉘 CEO는 오미크론 예방 백신은 향후 몇 주 안에 임상시험에 들어갈 것이며 유의미한 결과는 3월쯤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의 코로나19 알약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확진자의 92%가 사흘 안에 증세가 호전됐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을 닷새로 단축했습니다. 남자 테니스 단식 세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으면 호주 오픈에 이어 5월 프랑스 오픈에도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AFP 통신은 프랑스에서 스포츠 경기 출전을 원하는 선수는 누구든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조코비치는 앞서 올해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 오픈에 출전하려 했지만 법정 다툼 끝에 입국 비자가 취소돼 고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물꼬를 터준 대가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운길 전 성남시 의회 의장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 전 의장은 심사 전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북한이 어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는 북한판 에이테킴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어제 전술유도탄 검수 사격 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 사진을 보면 이 전술유도탄은 KN-24인 것으로 추정되고 어제 발사장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는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군사 위협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리 측 군사훈련에 대해서 무분별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한 각 제대별 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현지 시각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점점 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북한과 모든 당사자가 외교적 대화에 참여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8일째인 오늘도 구조당국은 야간 수색에 이어 실종자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수색 작업도 붕괴 사고로 생긴 건물 잔해물 제거와 인명 구조견을 동원한 수색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조견이 특이 반응을 보여 실종자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22층에서 28층 사이에는 구조견 8마리를 투입했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가 일어난 아파트 단지 전체를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면서도 안전점검 결과를 따르겠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대산업개발 측은 시행사와 논의해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조태연 기자입니다. 안전점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수분양제에 대한 계약 해지는 물론 아파트 완전 철거와 재시공 방안까지도 고려하겠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사고 수습 대책으로 완전 철거와 재시공 검토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201동뿐만 아니라 단지 전체에 대한 철거까지 고려하겠다는 겁니다. 안전 점검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는데 설령 붕괴 건물을 제외한 다른 곳에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도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굳기 전에 그렇게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설사 그 몇몇 테스트로 인해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건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미 분양받은 입주 예정자들이 안전과 입주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 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도금까지 낸 단계에선 해지가 안 됩니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이 계약 해지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만큼 사고 아파트의 경우 특수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도금을 낸 이후에는 그 계약 해지가 어려운데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법정 해지권 내지는 약정 해지권의 발생 조건을 나름대로 충족했다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시행사인 HDC, 아이엔콘스와 시공사, 분양계약자 사이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붕괴 사고 이후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브랜드명인 아이파크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에선 아파트 이름에서 아이파크를 빼자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통상 이름을 바꾸려면 입주민 동의와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브랜드명을 아예 떼버리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 일종의 상표권을 가진 시공사의 동의도 필요한지에 대해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결국 입지가 좁아진 현대산업개발과 성난 목소리를 내는 입주민이 협의하기 나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두 번에 걸친 대형 붕괴 사고를 계기로 주택시장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건축 공사를 믿고 맡기지 못하겠다거나 아이파크 브랜드 불매 움직임도 있고 사기 분양이나 부실 공사를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도에 김학무 기자입니다. 재건축과 관련한 현수막이 즐비한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에 최근 새로 걸린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재건축 공사업체 선정 수주 경쟁에서 현대산업개발을 빼라는 내용입니다. 대형 붕괴 사고를 두 번이나 낸 건설사에 재건축 공사를 맡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가셔야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와가지고 양심 있다면 현산에서 자진해서 그냥 나가 철수하는 게 저희들은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산업개발이 재건축 공사를 진행 중인 또 다른 아파트. 이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상표인 아이파크 거부에 나섰습니다. 아이파크 빼달라고 하는 거죠. 광주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아파트 이름에 넣고 싶지 않으신 거죠. 현대산업개발을 주택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비판과 불매운동이 빗발치는 가운데 현대산업개발이 부실 시공에 사기 분양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애초 상업시설을 짓겠다던 단지 옆 땅을 용도 변경해 주상복합시설을 지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누수나 지하주차장 습기 등 부실 공사가 많은데도 회사 측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결국 소송까지 진행 중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의 그 시공 능력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투명한 공개 입찰을 통해서 제3자가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건설을 하라는 겁니다. 되풀이되는 사고는 물론 이익만 추구하는 행태에 아예 주택시장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YTN은 어제 정부의 공공재개발 사업지 발표 전에 벌어진 외지인들의 쪼개기 매입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취재진은 투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도심 복합 사업지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서울 증산 4구역을 전수조사했습니다. 6천 장 분량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외지인 비율은 66%였고 특히 최근 4년 동안 신규 구매자 가운데 90%가 거주 목적으로 산 게 아니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부가 직접 주도하는 도심 복합 사업의 첫 대상 지역이 발표됐습니다. 국토부는 서울 6곳, 또 경기도 부천. 투기해서 그냥 어떻게 한미천 잡아보려고 하는 그 노름판 같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추진하는 사람들 보면 지분이 0.088%밖에 안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부에서 도대체 투입분들하고 동업해가지고 이 원주민들한테 재산을 뺏어가지고 뭐 하나 이런 느낌까지 가는 분노에 휩싸이는 시기입니다. 최초의 국가 주도형 공공재개발인 도심복합 사업지로 선정된 증산 4구역 원주민의 하소연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재개발 이득을 챙기려는 외지인 비율이 높을까요? YTN 취재진은 이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증산 4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열람한 등기부 등본만 1,700여 가구, A4 용지로 6천 장이 넘는 분량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공동 소유자 등을 포함해 사업 지구 내 부동산을 소유한 2천여 명 가운데 외지인은 1,300여 명, 그러니까 66%가 실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지인들이 증산 4구역으로 밀려 들어온 시기는 한창 재개발 열풍이 불기 시작한 지난 2018년. 특히 최근 4년간 부동산을 산 630여 명 가운데 90%는 실제 거주하기 위해 구매한 게 아니었습니다. 개발을 진행되는 걸 사전에 알고 직전에 거래됐다라는 건 그냥 전형적인 투기 수법과 다를 바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당시 증산 4구역 평균 빌라 가격은 2억 5천만 원. 외지인이 전세를 안고 갭 투자를 했다면 7천만 원에 매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번 도심복합 사업 선정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주변 신축 아파트 시세를 고려했을 때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입주권을 받을 때 예상되는 수익은 8억 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입주권을 받는다면 11억 원에 달합니다. 수익률로 따지면 1,500%가 넘습니다. 공공재개발이라는 미끼를 던져줬잖아요. 재료가 있을 때는 투기 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막느냐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방지 대책도 나오고 해야 되는데 이사 대책 때 발표하기가 바빴다는 거죠. 발표하고 얼렁뚱땅. 지난해 증산 4구역 개발 추진 당시 주민 동의율은 67% 정도였습니다. YTN 취재진의 등기부 등본 전수 조사로 드러난 외지인 비율 66%와 거의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반대 서명을 한 사람은 400여 명으로 원주민 또는 실거주자 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외지인 같은 경우는 적은 자본을 투입을 하고 상당한 개발이익 또 아파트를 분양권을 받으면서 입주권을 받으면서 개발이익을 취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과 현지인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갑자기 이제 살다가 외부에 또 나가야 되는 원주민들과 외지인들과 상당한 차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낳았다라는 거죠. 지난해 주민 동의서를 받아 사업 신청서를 냈던 주체는 토지 소유주가 아닌 외지인 2명이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동통신 가입자 정보가 담긴 통신 자료를 조회할 때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법무부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무부는 통신자료 조회가 기본권 침해 정도가 낮다며 입법을 신중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통신자료 확보가 강제력이 개입되지 않은 임의 수사에 해당하고 단순한 가입자 정보 확인을 넘어 통화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 이미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안전사고 수사 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대검은 박성진 차장검사가 단장을 맡은 추진단에 공공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중대산업재해팀과 형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중대시민재해팀을 두기로 했습니다.
15년 동안 120차례에 걸쳐서 운송요금을 담합한 해운사들이 1,000억 원 가까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옛 현대상선인 HMM과 고려해운 등 국내외 해운사 23곳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3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541번의 회합을 통해 한국과 동남아 항로 운임을 120차례 짬짬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설 명절을 맞아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분들과 사회적 배려 계층 등 15,000여 명에게 설 선물을 보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내외가 임기 마지막 해 국민 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하루하루를 아끼는 마음으로 국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담은 설 선물을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설 선물은 김포의 문배주와 매실액, 오미자청, 밤 등 지역 특산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을 때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 사업을 실시할 지방자치단체 공모 절차를 내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부터 새 아파트는 총 주차 면수의 5%,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2% 이상 규모로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대기업 계열사와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불경기에 따라 약간의 흠이 있는 물건을 싼값에 판매하는 리퍼브 제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구나 가전제품 위주였는데 요즘 부쩍 커진 이커머스 시장의 반품 물량을 소화하는 창구가 되면서 생필품의 식품까지 다루는 품목도 다양해졌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경기도 파주에 있는 가구 판매점. 언뜻 봐선 새 것과 다름없는 물건들인데 가격은 절반 수준입니다. 반품이나 재고 상품을 모아둔 이른바 리퍼브 매장입니다. 백화점에서 DP를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근데 판매가 안 됐던 것들 고객님들이 단순 변심으로 박스를 뜯었는데 환불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거 다시 갖고 와서 리퍼브 가구 소비자 500명에게 구매 후기를 물어봤더니 10명 가운데 8명꼴로 만족했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크게 기스만 안 났다면 새 거 사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다 어디 가나. 가전과 가구를 중심으로 발달해온 리퍼브 시장은 요즘은 이렇게 생활용품이나 식품까지 저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인터넷으로 소비 행태가 바뀌면서 덩달아 반품이 늘어난 탓입니다. 이커머스 업계의 치열한 배송 경쟁 속에 물류센터 재고가 빠르게 리퍼브 시장으로 배출되는 구조입니다. 물건을 보지 않고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반품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코로나 이전보다는 물량이 한 1.5배 정도 더 많이 증가해서 이제 물건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건은 A급인데 가격만큼은 B급. 실속파 알뜰족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판매대의 물건은 채워지기 바쁘게 팔려나갑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포장이 이렇게 뜯어졌다는 걸로 한 4, 5천 원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사실 안에 포장은 그대로예요. 이게 회복 이런 거 아는 사람 많아요, 꽤. 그래가지고 회전이 잘 돼요. 이게 물건 들어온 날을 딱 아시고 와서. 실제 전국에 매장 14곳을 운영 중인 국내 최대 리퍼브 전문업체의 매출은 코로나19 이후 2년 동안 100억 원 가까이 뛰었습니다. 전체 리퍼브 시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유통업계는 약 2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오징어 게임 등 유명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의 세트 장식과 공간 연출을 맡아온 업체가 각종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농사만 허용된 개발 제한 구역에 작업장을 차리거나 쓰레기를 버리고 국유지를 마음대로 쓰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보는 Y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83개 모든 나라에서 1위를 차지한 오징어 게임.
드라마 일부 세트의 내부 장식을 맡은 N업체 대표는 종합편성 채널 프로그램에서 연매출 10억 갑부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작품 속에선 아름다운 공간 연출을 선보였지만 실제 부지를 이용하는 과정은 불법 투성이었습니다. 바닥은 10cm 정도만 파내면은 셀 꽂고자 나온다. 25톤 화물차로 몇 톤 정도 나올 정도로 양주시에서 계속 탄성 나와가지고 이 정도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농업 용도로만 제한된 개발 제한 구역에 2층짜리 비닐하우스를 세워놓고 사실상 장식물 창고와 공장으로 사용한 겁니다. 지난해 양주시로부터 원상복구 지시를 받자 바로 옆 다른 개발 제한 구역에 지은 창고로 공구와 조형물을 옮기며 불법을 되풀이했습니다. 시청에서는 지금 답변이 왔던 거는 이제 쓰레기에 대한 부분만 철거, 그다음에 확인은 계속 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정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해당 업체는 나라 땅까지 자기 땅처럼 멋대로 사용하며 온갖 쓰레기를 쌓아놓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국유지라 침범할 수 없는데도 비닐하우스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바닥에는 각종 장식물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3년 전 본사 건물을 옮긴 뒤에도 주변에 있는 나라 땅을 불법으로 쓰고 쓰레기를 쌓아두어 시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업체 대표는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흔한 법 위반 사항이고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는데 문제 삼는 건 과도하다는 겁니다. 저는 문제가 없어요. 저는 이미 안전한 데가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그냥 길거리 내라. 양주시는 지난해부터 해당 업체에 대한 민원이 잇따라 접수돼 주기적으로 감시하고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가 계속해서 법을 어기면 이행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아우지는 엄청나게 쌓였었어요. 이거 컨테이너 없으면 싹 없애. 그거 없앤 거예요. 철도 용지를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은 토지를 침범한 구조물에 자진 철거 계고장을 붙이고 5년치 변상금 97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미 동부 연안 곳곳에 눈폭풍이 몰아쳐서 수십만 가구가 정전되고 항공기가 무더기 결항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몇몇 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눈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도로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제설 차량이 밤새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미국 조지아주에서부터 북동부 연안까지 여러 주에 걸쳐 강한 눈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뉴욕주 버펄로와 오하이오주 애슈테빌라에 43cm의 눈이 쌓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은 25cm의 적설량을 기록해 1891년 세워진 종전 기록을 130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롤리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나무를 들이받아 탑승자 2명이 숨졌고 버지니아주에서는 일요일 하루 1000여 건의 교통사고가 신고됐습니다. 2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몇몇 주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And that number, unfortunately, is likely to grow. Some counties have opened or are preparing to open shelters for people who are without power and heat. 뉴욕과 보스턴 등 북동부 대도시에선 눈은 많이 내리지 않았지만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번 폭설의 영향으로 미국에서 일요일 3,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된 데 이어 이튿날에도 1,600편 이상이 결항됐습니다. 에팔레치아 산맥을 따라 북상 중인 이번 겨울 폭풍은 캐나다 남동부 토론토 지역에도 많은 눈을 뿌렸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이틀째 한파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3.7도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교해 2도가량 낮아 더 추운데요. 칼바람의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한파에 수도 간 동파 사고 등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도 깨끗하겠는데요. 다만 서울과 전남, 동쪽 지방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최근 산불 등 대형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을 밑돌겠고 특히 중부지방은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서울 0도, 대전 3도, 대구 4도, 광주는 5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영동과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cm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서울을 비롯한 내륙에도 오후부터 최고 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한파는 금요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